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 페이지 18페이지를 펴보세요. 지난 시간에 약간 이야기했던 부분들, 우리 프린트물 보고 정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교재를 갖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은 복습이에요. 항상 복습은 내일이나 모레 하는 게 아니라 읽고 2시간, 3시간 후에 다시 한번 읽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공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공부하는 것들, 그 이미지를 갖다 머릿속에 넣는 것들. 자, 18페이지에 보면 집안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집안은 뭐 단단하게 다졌나요? 우리가 지표가 있고 집 반인데 지표를 살살살 다져가지고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 가겠죠. 물론 이제 그 밑으로 그 기초가 내려가겠지만은 어쨌든 집안 면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고 집안이 있고요. 흙의 종류는 흙, 자갈, 뭐 모래, 실트, 진흙, 롬, 부시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서 자갈, 모래, 실트, 진흙까지는 우리가 이해가고요. 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자잘한 그 양질의 토양이에요. 양질의 토양. 우리가 농사를 때 가지고 황토다 해가지고 양질의 토양, 황토가 아니지 참. 농사 짓기 위한 흙에 보면은 얇은 아주 가난한 그런 흙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롬이죠. 그래서 진흙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이제 그런 흙이 롬이고요. 잎도 크기가 있어요. 자갈이 제일 잎도 크기가 크죠. 뭐 순서는 그대로요. 그냥 자갈이 크고 자갈보다 작은 게 모래고, 그 다음에 실트, 점토순으로 간다라는 정도는 뭐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 그 조사 계획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집안 조사는 토층, 그 흙의 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하는 층에 대한 부분도 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라는 것들. 그 다음에 토질에 대한 부분도 검사를 합니다. 조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질적인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층층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층에서의 각각의 층의 그 토질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러니까 물리적 특성 같은 것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층 같은 경우에는 뭐 역학적 특성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수위도 봐야 되겠죠. 물의 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의 흐름도 봐야 돼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지겠죠. 그 다음에 물의 깊이, 수위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데 얕으면은 물을 빼내야 되겠죠. 또 흘러가는다라고 할 때는 그 흘러가는 물길이 어디인가 유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토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질이라든가 수위 등을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집안 조사고, 그런 계획을 잘 세우라는 거. 그럼 또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볼 거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은 집안의 조사가 있어요. 우리 사전조사 한다 그랬잖아요. 사전조사와 그 다음에 예비조사 있으면 본조사예요. 이거는 본조사 한 다음에 추가로 조사할 일이 있으면 추가 조사하는 거죠. 뭐 반드시라고 표현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을 때 추가 조사를 한다. 사전조사를 보면 이제 키워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요. 사전조사를 할 때는 문헌조사가 제일 빠르겠죠. 찾아보는 거예요. 뭐 거기에 있는 자료가 있다. 이 기존에 조사한 자료. 그럼 그걸 찾아보는 것이 문헌조사입니다. 사전조사할 때 그게 제일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지 답사도 해야 되겠죠. 현지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구조물이 아니라 기존 구조물, 기존의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 기존의 구조물도 가서 봐야 되겠죠. 기초가 아니라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어떤 그 대지의 현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 그게 사전조사고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조사했으면은 기초의 형식을 구상한다고 했어요. 기초의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한 건가. 자, 네모 쳐놓고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기초의 형식에 대한 구상. 일단은 구상을 해야 돼요.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을 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하는데, 물론 이제 차후에 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본조사에서는 구상한 것을 설계하겠죠. 기초에 대한 형식을 구상을 했으면은 조사를 잘 했을 거예요. 예비조사에서. 그럼 예비조사가 끝나면은 본조사에서부터는 설계를 위해서 다시 조사를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순서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조사하고 본조사하고 목적을 구별을 하고요.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는지 구별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구별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초 형식을 구상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대지 내의 계략적 집안 구성, 계략적 집안 구성이잖아요. 계략적. 그 다음에 단단하나 연하냐, 경연감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의 위치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개황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집안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본조사할 때 내가 어떻게, 즉 어떤 기초 설계를 할 것인가,
자료를 찾아가는 것, 그게 예비조사라는 것. 그다음 조사 방법은 우리가 천공조사라든가 표준관입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다음 본조사는 이제 본조사는 기초 형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설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초 형식에 대한 설계예요. 위에서는 형식을 구상을 하고 그런 예비조사에서 잘 구상했으니까 여기서 설계를 한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조사는 기초에 대한 형식을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설계를 한다. 그래서 기초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얻기 위하여 밑줄짝 예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럼 예비조사와 본조사 두 개만 잘 구별하면 되겠죠. 반드시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재조사라든가 보충조사 기타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안조사의 방법, 그 왼쪽에 보면 검토 항목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검토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네요. 조사 내용이에요. 이게. 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형상, 토질, 지하수 이런 것들도 보고, 그래서 다음 사항 검토한다.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요. 과거 또는 현재 지층의 지층 표면의 변천 사항, 지층이 계속 변천을 했을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지층의 변천을 이루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지층의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토질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본다. 그 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아까 위치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동결선 밑줄 쳐놓으시고 별표도 하나 쳐놓으세요. 동결선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한다. 검토 항목이에요. 검토 항목이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면은 토질 시험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험 한다라는 것. 우리가 뭐 시험을 하니까 당연히 뭐 조사할 때 시험하는 거예요. 잘 봐주시고,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이거예요. 결국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얹어야 됩니다. 기초를 심겠죠.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조사를 할 때 토질이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수에 대한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그 물이 어떤 연약한 지반을 만들 수도 있고 나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단단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토질의 구성, 물리적 특성과 그 다음에 역학적 특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검토한다. 물이 있으면 빼겠죠. 그렇죠? 연하게 되면은 단단하게 다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다 이 부분들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개념은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 오늘 또 이따 진해력 부분도 이해를 할 때 공부를 할 텐데 그 진해력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리를 이해해 나가는 거죠. 첫 번째 보면 또 지포보기가 있어요. 지포보기는 상부의 지층이 무르고 굳은 지층이 얕게 있을 때 사용한다. 물을 때 눌러본다. 지포보기는 그냥 짚어보는 거예요. 눌러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탐침봉 같은 걸로 눌러보듯이 쭉 눌러본다는 거죠. 누르는데 단단해가지고 두껍게 단단한 층이 있으면은 눌러봤자 의미가 없겠죠. 눌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주로 연약한 지반일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뾰족한 세막대 지름 9mm 보내시고 9mm 정도를 꽂아가지고 진해력을 추정한다라는 거 봐두시고, 그래서 집안의 경연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집안이 딱딱한지 아닌지 눌러봐서 잘 안 들어가면 딱딱할 것이고 또 잘 들어가면 무를 것이고, 이제 그 정도의 검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비적 검사겠죠. 그래서 예비 검사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공사인 게서 할 수 없으니까 뭐 예비적 정도에서 조사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스관 꽂은 검사. 가스관이니까 관을 꼽는 거예요. 아까 짚어본다는 건 그냥 찔러보는 거고, 얘는 관을 넣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뽑아내보는 거죠. 뽑아내보면은 토질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토질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수가 있구나. 이제 그 정도. 그렇게만 간단하게, 약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세 번째, 시험 파기가 있어요. 시험 파기예요. 우물 파기 검사에서. 시험 파본다. 즉 파보는 거예요. 그냥 파죠. 팠을 때가 제일 정확하겠죠. 위에 그냥 짚어보거나 관 조금 눌러보는 것보단 실제로 파가지고 보니까 파면서 경영감도 볼 수 있고, 지하수위가 어디에 있는지,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무른 것이냐 딱딱한 것이냐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집안의 구성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정확하다. 막 여기저기 막 뚫겠죠. 뚫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파기는 지층이 단단하고 굳은 지층이 얕게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됐고, 깊이 3m 내외 지름 1m 정도 밑줄 쫙 하시고, 우리 공부했던 거니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층의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밑줄 쫙 꺼놓으세요. 이것도 아까 위쪽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파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파기가 갖는 의미, 정확하게 파 보니까 알 수 있다. 뭐를? 토질의 상태를, 지하수의 상태를 반드시 정리해 둡니다. 중요한 공사에는 사용한다. 중요한 공사는 파 본다. 실제로 파봐요. 파보고.
그 다음에 흙이 시료를 채취해서 지하수의 깊이를 결정하는 목적이 있다. 파보다 보면 물이 나온다. 아, 그 위치에서 물이 지하수위가 있을 수가 있구나. 물길이 있을 수가 있구나.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보링 검사. 보링도 뭐 구멍을 뚫는 거니까 보링 자체가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본다는 거. 뚫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겠죠.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어쨌든 근데 방법만 보면 되고 그 뚫는 방법에서 이 기기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링 검사는 굳은 지층이 깊이 있는 집안, 내가 짚어본다라든가 파기가 어려울 때 그냥 팍 보링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면은 정확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 지질이라든가 지층의 상태, 지하수위 측정한다라든가 토지 시험용 시료 채취, 밑줄 쫙, 그것도 같은 내용이죠. 보세요. 토질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지하수위예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정리해보면은. 그리고 떠낼 수가 있잖아요. 판 다음에 그걸 꺼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링은 케이싱은 이제 관이에요. 이게 외부 관이고, 그 다음에 쇠막대 같은 경우에는 막대로 쑥 찔러 넣어야 되니까 그 막대가 로드예요. 관을 넣고 그 다음에 쑥 눌러야 되니까 막대가 로드고, 코어 튜브 같은 경우에는 막대 끝에 있어서 끝에 비트가 있고 그 비트 위쪽으로 이제 코어가 있어가지고 눌러가지고 흙을 다시 떠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 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 종류는요, 수세식 보링, 수세식이니까 물을 끝에 비트 끝에 해가지고 물을 쫙 뿜어가지고 파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수세식이 있고, 그 다음 충격식, 치는 거죠. 단단한 집안엔 탕탕탕 쳐야 되니까.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되면 물로 뿜어봤자 잘 안 돌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회전식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돌려가지고 보링을 하는 방법이 돼서, 보링 방법은 수세식도 있고 물을 이용한, 그 다음에 충격식 눌러가지고 충격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회전식 돌려가지고, 세 가지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베일러 같은 경우는 넣어가지고 뺄 때 그냥 이렇게 넣었을 때는 그냥 빼면 흙이 안 따라오잖아요. 넣어가지고 쫙 뺄 때 날개가 쫙 펴져가지고 떠내면 되겠죠. 그래서 넣고 날개가 펴져가지고 흙을 떠내는 형식이에요. 만약에 우산 같은 걸 있어요. 우산을 가다가 끝에가 우산처럼 생겼다. 접은 상태로 해서 넣었다가 쭉 잡아야 되는 게 우산이 이렇게 펴지듯이 펴지잖아요. 그러면 쑥 긁어내게 되면은 우산이 펴진 상태로 흙이 긁어져 올라오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일러예요. 베일러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표준 관입 시험이 있어요. 또 표준 관입 시험도 보링을 할 때 스푼 샘플러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떨구어 가지고 관입 양을 측정한다. 우리 뭐 정리했고요. 떨어뜨릴 때 주로 모래 집안에 세관단 밑을 쳐놓으시고 별표도 하나 쳐놓으시고요. 이 모래 집안이니까 퉁 치면은 다시 올라오고, 퉁 치면 올라오고, 퉁퉁퉁 쳐서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점토질 같은 경우에는 치가지고 계속 치다가 보면은 점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안 올라오고 잘 떨어뜨리기 힘들어요.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질 집안에는 좋은데 우리가 어떤 점토지 집안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하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추의 무게 있네요. 63.5kg죠. 계속 눈으로 봐두십니다. 막 글자 써가지고 열 수는 없으니까 63.5kg 정도. 이 킬로를 외워야 되나? 그냥 여러분의 몸무게예요. 그죠? 여러분이 쿵쿵 대면 됩니다. 네, 오늘부터 몸무게는 63.5kg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63.5kg로 퉁퉁퉁. 그 다음에 낙하고는 750 정도, 배꼽보다 약간 낮은 위치, 이런 정도의 위치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런 정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30cm를 300mm 30cm를 관입시키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 여기 허리보다 약간 낮은, 배꼽보다 낮은 위치에서 내 몸무게 정도의 이 사람이 퉁퉁 떨어져 가지고 눌렀을 때 몇 번 정도를 누르니까 타격을 하니까 30cm가 들어갔다. 그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타격 횟수가 많다. 즉 여러 번 쳐야지 30cm를 들어간다면 단단한 거겠죠. 연하게 되면은 뭐 두 번, 세 번 툭툭 두들겨도 쳐도 금방 내려가겠죠. 그래서 타격 횟수가 많을수록 단단할 것이고 적을수록 무를 것이다라는 것도 또 이해해 보시고요. 용도는 진해력을 측정한다. 토질 주상도, 그 다음에 기초자료, 토질 주상에 대해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약층을 파악한다는 거 밑줄 쫙 꺼내면서 한번 또 눈으로 봐두시고요. 진열력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 그때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추정할 수 있는 것, N치로 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모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 밀도, 밑줄 쫙 꺼놓으시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밀도, 이 모래 같은 경우에는 굵은 모래도 있고 잔모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굵은 모래보다는 잔모래가 밀도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모래가 단단하게 이렇게 둘러져 있을 때는 훨씬 더 밀도가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바닷가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이렇게 있으면 밀도가 약할 거다라는 거죠. 결국 밀도가 높은 게 좋잖아요. 안전하다라는 거죠.
밀도를 갖다가 이렇게 낮아요. 밀도가 낮은 것들은 이동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물까지 그 안에 포함되게 되면은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요. 흘러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눌러야 돼요. 눌러서 다져놓고 기초를 묻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또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견딜 수 있는 내력을 크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중에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요. 니은본에 보면은 점토 지반이 있어요. 점토 지반 같은 경우에는 consistency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점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점착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흙은요. 그래서 얼마나 질쭉질쭉한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물이 많이 포함되면은 더 질쭉질쭉할 거고, 물이 적게 포함되면은 덜 질쭉할 거고, 그런 것들 반죽의 형태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저항 정도, 흙의 변형이라든가 저항 정도를 얘기하는 게 consistency예요. 그래서 뭐 물이 많을수록 흙의 변형은 많을 것이다. 이런 것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타격 횟수는 뭐 모래지반 50회, 최대치가 30회라는 거 참조. 그다음 뒷창에 넘어가 보면 22페이지예요. 관입시험 결과에 대한 판정이 있어요. 표가 있습니다. 모래지방 같은 경우나 점토지방 같은 경우나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아주 연약한 지방일 경우에, 아주 연약할 경우에는 그때는 N급 같은 경우에는 모래지방 같은 경우에는 0 내지 4. 그러니까 더 타격 횟수가 이렇게 적어도 금방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점토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연약한 데서는요. 그 다음에 그 중간 한번 보세요. 보통이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래 N값이 10번 내지 30번 보통이다 해서 10번 내지 30번을 타격을 했을 때 3cm가 들어간다. 63.5kg가 75cm에서 그럴 때는 보통으로 본다라는 거죠. 걔만 밑줄 쳐놓으시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냥 우리가 보통만 하나 알아둬도 기본인 거죠. 뭐 그죠? 기본이다. 10번 정도에서 30번 정도. 그 다음에 시료로 보면은요, 시료는 그 불교란 시료와 교란 시료가 있네요. 그래서 불교란 시료는 집안을 자연 상태 그대로 떠낸 시료에서 교란되지 않은 거예요. 떠내가지고 그대로 놨으면은 우리가 사불에서 툭 떠가지고 흙을 옆에다 살짝 놨어요. 그러면은 교란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그대로 상태고, 걔를 사불로 툭툭 쳤어요. 부슬부슬 흩어버렸어요. 그럼 흐트러진 상태잖아요. 흐트러진 상태가 교란 시료예요. 그래서 흐트러진 상태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 두 개로 구별하면 되겠죠. 그 비율이 예민비예요. 그래서 불교란 시료 같은 경우에는 떠낸 그대로고, 교란 시료 같은 경우에는 흐트러뜨렸다. 그러니까 불교란 시료 같은 경우에는 압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단단한지. 그다음 불교란 시료, 교란 시료 같은 경우에는 떠내가지고 흐트러 보니까 어떤 토질의 형태로, 그러니까 토질의 상황이냐. 그래서 토질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참조로 보시고, 그건 또 6번째 스웨덴식 관입 시험도 있었어요. 이것은 비튼 스크류 포인트를 로드 끝에 달고, 막대기 끝에 달고 100kg의 제압판을 위에다 얹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회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회전시켜서가 있어요. 회전시켜서 100kg의 제압판 밑줄, 그 다음에 회전시켜서 일정한 깊이로 관입 밑줄, 그것만 받으시면 되죠. 회전을 해요. 하나 또 이해해야 될 것은요, 회전을 시키는 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회전시키니까 굉장히 정적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적으로. 그리고 두들기는 게 있잖아요. 두들기는 거 탕탕탕 두들기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동적인 것 뭐뭐뭐, 정적인 것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성을 이야기도 하고 또 분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웨덴식 관입 시험은 눌러놓고 두들기는 게 아니라 돌리니까 정적인 시험 방법이다라는 것들 구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메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로드 끝에 십자형 날개, 막대기인 로드 끝에 십자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돌리니까 얘도 정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약한 집안의 점토에서 점착력 판단, 그것도 밑줄 딱 쳐놓으시고요. 메인 테스트고, 물리적 지하 탐사는 탄성식, 전기저항식, 방사능식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는 정도, 참조하시는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질 주상도 같은 경우에 토지를 떠냈습니다. 그리고 판에다가 땅을 흙에 시료를 채취한 시료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습니다. 나열해 놓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걔를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고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태를 쭉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때 그 그림으로 표현한 주상도 안에 뭐뭐뭐 들어가냐, 기입할 내용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조사 지역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봐야 되고, 위치도 써놔야 되겠죠. 기록을 다 하겠죠. 주소도 적어놔야 되잖아요. 필지 지번, 그 다음에 누가 조사했냐, 언제 조사했냐, 이런 거 다 있지요. 어떻게 채취를 해가지고 주상도를 작성했냐는 채취 방법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심도에 따른 토질이나 색조,
그 다음에 두께, 그 다음에 n값까지도 있다. 그래서 토질 주상도도 꼭 한번 나중에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해력입니다. 오늘 할 거.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죠. 진해력, 교재 페이지 23 진해력이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물이에요. 진해력. 찾았어요. 자, 이제 복잡합니다. 머리를 살살 식혀가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허용 진해력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용어에 대한 정의 무진장 많이 할 거예요. 무진장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을 한 다음에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전체적으로 문맥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정의에서 허용 진해력이 되는 것은 극한 지지력에 대하여 소정의 안전율을 가지며 치마량도 허용치 이하가 되게 하는 하중 강도 최대치. 자, 어렵네요 말이, 그죠? 그럼 극한 지지력이 나왔으니까 극한 지지력은 뭐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지지력 종류에서 두 번째 보면 극한 지지력이 나오죠? 극한 지지력은 전단 파괴 시의 응력이에요. 지지할 수 있는 극한의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단 파괴 시의 응력이에요. 파괴할 때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게 극한이잖아요. 넘어가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전단 파괴 시의 응력이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전단 파괴 시의 응력에 대하여 소정의 안전율을 가지며 안전에 대한 비리전의 안전율을 가져야 되고 치마량도 허용치 이하가 되도록. 자, 치마는요 놓자마자 치마되지 않죠. 그쵸? 잘 보세요. 놓자마자 치마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천천히 치마가 되겠죠. 그럼 시간값이 포함이 된 거겠죠. 자, 진해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간값도 가지고 있다. 극한의 지지력.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침하되는 시간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용 진해력은 허용 지지력 플러스 허용 치마량이다. 허용 지지력과 치마량의 합이에요. 그럼 또 허용 지지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바로 밑에 있네요. 허용 지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단위 면적의 최대 하중, 단위 면적의 최대 하중만 밑줄로 놓으세요. 자,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단위 면적에 대한 최대 하중이에요. 단위 면적에 대한 최대 하중. 걔를 지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눌렀어요. 내가 눌렀어요. 순간 눌렀을 때 그 순간 눌렀을 때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100kg으로 해서 눌렀으면 그만큼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 하중은 내가 100kg로 걔가 견딘 거는 100kg예요. 물론 더 견딜 수도 있겠죠. 견디다 못해 파괴되겠지만은. 그래서 단위 면적에 대한 최대 하중이고요.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면 허용 진해력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두 번째 있는 거. 단위 면적에 대한 최대 하중인 허용 지지력이 있을 거고 걔를 지지해야 되니까 그 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이니까 그것도 지지력이 있고 거기다 허용 치마량.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치마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또 시간이죠. 그래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지지력이라는 것은 하중에 대한 하중 자체의 값이라면은 진해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걔가 점점 주저앉을 수가 있잖아요. 지지를 할 수 있는 치마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치마를까지도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바로 딱 일어섰을 때는 발바닥이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자꾸 눌러 내려가잖아요. 발바닥도요. 견뎌내겠죠, 우리는. 그죠? 그렇게 두 개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력과 진해력이라는 것부터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진해력은 지지력도 안전하고 치마량도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능력이다. 자, 그럼 이제 이해되죠? 진해력은 지지력도 안전해야 돼요. 지지를 해야 돼요. 무겁게 쭉 내려왔을 때 얘를 견뎌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버텨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해력은. 넷자가 시간적 견속성까지도 갖는구나 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해력이라는 거를 이해를 할 때 하중에 대한 자체, 그 다음에 치마됐을 때 치마에 대한 부분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가면요, 바로 세 번째 보면 허용 지지력의 특성이 있어요. 허용 지지력의 특성. 첫 번째, 내부 마찰각이 클수록 커진다. 내부 마찰각이 클수록 지지력은 커진다라는 거죠. 잘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찰각이 크다라는 것은 마찰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마찰이 많이 될수록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착력이 클수록 커진다.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지지력도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의 폭이 클수록 커진다. 기초의 폭이 좁으면 파고 들어가잖아요. 기초의 폭이 넓으면은 그만큼 잘 지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몸은 서 있을 때 발바닥으로 서 있는 거 보면 피로도가 와요, 분명히. 누워 있으면 편하잖아요. 면적이 넓을수록 더 오랫동안 지지할 수 있다는 거. 더 많이 무거운 무게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초의 묻힌 깊이가 클수록 커진다. 기초가 깊이 묻혀져 있을수록 더 단단하잖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지지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지하 수위가 높다는 건 물이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눌렀을 때 위쪽에 와 있으면은 이 물로 인해서 쭉 물이 빠져가면서 침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위가 낮을수록 좋겠죠. 그것도 구별해 놉니다. 자, 지지력 특성은 이제 외우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얘가 시간적 연속성으로 가질 땐 계속 침하된다. 얘네들하고 관계없이 침하는 계속 됩니다. 침하면 돼요. 그 다음에 참고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집안의 성질이 있어요. 집안의 지지력 또는 토합을 문제로 할 때에는 이제 밑줄 줘가면서 이제 읽어보세요. 밑줄 치시면서 집안의 종류에 따라 점착력과 마찰각이 흙의 역학적 성질을 지배한다. 점착력과 마찰각이에요. 점착력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진흙일 것이고요. 점토질이죠. 그 다음에 마찰각 같은 게 마찰력 또는 마찰각에 관계된 것은 주로 사질, 모래질일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모래질 집안 같은 경우에는 모래분이 많으니까 모래질 집안이고, 내부 마찰각이 크고 점착력이 비교적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래질 집안은. 그 다음에 점토질 집안 같은 경우에는 진흙분이 많고 점착력은 일단 크다라는 거예요. 진흙 자체가 점착력이 크니까. 그리고 내부 마찰각은 작다, 미끄러져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부 마찰각이 클수록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들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가 있어요. 표 1번에 보면은 모래질 및 점토질 집안의 비교가 있네요. 자, 얘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공부를 차근차근 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해둡니다. 자, 먼저 보면은 함수율 변화에 따른 진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율 변화. 함수율이 변함에 따라서 사질 같은 게, 모래질 같은 경우에는 진해력이 작다. 함수율이 변해도 뭐 크게 관계는 없을 수가 있겠네요. 물이 소금 빠져나간다 그래서. 근데 얘만 이해하면 어려워요. 옆에 볼까요? 점토질 같은 경우에는 함수율 변화에 따른 진해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점토질이 물이 있는 상태가 물이 없는 상태보다 어떠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 조금 있어요. 아주 많을 때는 얘도 뭐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물이 점점 말라가지고 바싹 말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율이 극히 적어진 거잖아요. 지극히 적어졌을 때는 모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우리가 적든 많든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토질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잖아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변화가 크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밀 침하의 계속 시간. 뭐 밑에 안밀 침하량 같이 본다면은 안밀 침하의 계속 시간 눌렀을 때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고 밀도 높게 누르게 되면은 사질 같은 경우엔 이 안밀 침하량이라든가 계속 시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아까 마찰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질 않아요. 천천히. 아니죠. 빨리 들어가죠. 참 천천히가 아니라. 근데 점토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시간이 크다. 또는 침하량이 안밀 침하량이 크다는 것은 계속 눌러도 계속 들어가요. 모래질은 눌러가지고 쭉 들어가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얘가 스탑해요. 그러나 진흙 같은 게 누르면 누를수록 계속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뻘에 가게 되면은 발이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갔는데 계속 천천히 조금씩만 움직이게 되면 발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마른 모래에서 누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시간적인 연속이라든가 침하량 같은 경우에는 점토질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수력,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모래질이 더 크죠. 그 다음에 토점사 간의 점착력, 점착력은 점토질이 더 높잖아요. 끈끈하니까.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마찰로 해서는 모래질이 크죠. 진흙은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그런 특성. 자, 이 표도 뭐 외우려면 나중에 외우겠지만은 나중에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한 번 더 생각만 해보세요. 해보고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0402 집안조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 구조 기준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와서 정리를 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땄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페이지도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기준을 찾고 기준 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페이지를 찾으면은 요 내용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집안조사에 보면은 0402 그 다음에 4.2에 보면 평판 제하 시험이 있어요. 집안을 조사한다. 근데 어떻게 조사할 건가? 평판을 제하해보겠다. 평판 한 판 가지고 눌러보겠다라는 거예요. 제하시키는 거는 눌러보겠다. 시험 목적은 제하판을 통하여 집안에 하중을 주고, 일단 누르니까 하중이 가해지겠죠. 그 다음에 치마를 측정하여, 내려가니까 치마가 되겠네요. 치마를 측정하여 기초집안의 허용 진해력 및 탄성 계수를 파악. 허용 진해력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시간의 연속성에 따라서 치마가 되는 양이 있을 거니까 그걸 견뎌내야 될 것이고, 탄성 계수 다시 올라오거나 움직이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의 계수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자는 거죠. 측정 위치는 기초 예정면이에요. 이게 뭐 지표면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기초를 놓을 위치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평판 제한은.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지표면이 아니고, 그쵸? 집안면도 아니잖아요. 집안면 아니죠. 지표면도 아니고 판에 갔잖아요. 판 이유는 거기다 기초를 갖다가 심을 거니까 거기서 한다. 그래서 요 주의할 점이고요. 시험 방법에서 보면 제하판의 규격은 지름 300mm다. 그래서 판의 규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최대 제하 하중은 집안의 극한 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설계 하중의 3배로 한다. 3배 동그라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3배. 그냥 나왔으니까 3배. 그리고 세 번째, 제한은 5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5단계 동그라미는 쳐놓으시고요. 어쨌든 동그라미 칠 때는 나중에 보자라는 뜻이니까요. 복습할 때 꼭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5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각 하중 단계에 있어서 치마가 정지되었다고 되었다고 인정된 상태에서 계속 누릅니다. 눌러서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눌렀다가 안 내려가요. 그 상태 또 다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 자, 그 부분만 정리해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말뚝 제하 시험에서는요, 이제 말뚝을 박아보고 말뚝을 눌러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말뚝의 극한 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설계 하중의 3배, 또 동그라미 별표 하나. 어쨌든 하중에 대해서 3배로 누른다 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0402 4.4 있어요. 4.4에 말뚝박기 시험, 뭐 매회 관입력이라든가 리바운드량 측정, 그냥 밑줄. 그 다음에 지하수 조사한다. 지하수 조사할 때는 수위라든가 투수 개수를 측정한다. 밑줄. 그러니까 지하수 조사하는 거죠. 이건 참조. 그 다음에 교재 뭐 26페이지에 있는 이제 흙막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흙막이 주변에 침하 원인이 있어요. 얘는 예전에 뭐 문제가 나왔었고 하니까 요 근래에도 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잘 받으세요. 흙막이 주변에 침하 원인이 있습니다. 흙을 막았습니다. 그림처럼 흙을 어쨌든 막았더니 치마가 막았는데 치마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있더라. 근데 치마가 어떤 그 원인이 있느냐? 첫 번째 보면은 히빙 현상이 있어요. 히빙은 들떠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들떠 오르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진흙이 있어요. 모래질 말고 참 진흙. 근데 내가 이렇게 발로 꾹 누르면은 얘가 옆에서 쑥 올라오죠. 그죠? 내가 누르면은 올라옵니다. 모래보다 점토질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죠, 블록. 그럴 것처럼 내가 이쪽에서 눌렀을 때 그 옆쪽에서 올라오는 현상, 그게 들떠 오르는 자체를 히빙이라 그래요. 히빙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들떠 오른다. 그래서 히빙이란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연약한 점토 지반을 굴착할 때, 연약한 점토 지반을 밑줄 쳐놓으시고 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연약한 점토 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 배면, 굴착한 면의 뒷면이라는 거죠. 뒷면에, 배면에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 이하의 지반 지지력보다 클 때 발생한다. 자, 말은 어렵네요. 그림을 또 한번 보세요. 히빙 현상의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오른쪽에 이제 굴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를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대에서 누르는 하중이 있겠죠. 여기 하중이 있으니까 계속 눌려져 내려옵니다. 그 눌려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 흙막이를 넘어서 아래쪽으로 쭉 넘어와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에요. 부풀어 오르는 현상. 점성토일 때, 여기 점성토라고 써있죠. 그림에도 써있습니다. 참조적으로 또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눌렀을 때 반대쪽에서 흙막이 아래쪽으로 올라오는 현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지 대책이 있어요.
방지 대책 잘 봐주세요. 이것도요. 방지 대책은 흙막이 벽의 근입장을 깊게 한다. 근입장은 파일을 타입할 때 그 집안에 매설되는 깊이를 이야기하고 걔를 깊게 박는 거예요. 흙막이를 할 때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그죠? 기둥이 아니라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 파일을 깊게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게, 흙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흙막이 주변에 과제하 금지. 흙막이 주변으로 해서 많은 물건을 제하해 놓게 되면은 또 하중이 작용하잖아요. 상제하게 되면은 하중에 의해서 또 부르고 올라오는 그런 히빙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과제하를 금지하라는 거. 그 다음에 굴착 저면에 지반을 개량하라. 굴착 저면에 지방을 개량한다는 것은 부르고 올라오지 못하게 떠내가지고 개량을 해놓으면 올라오진 않잖아요. 흙을 바꾸는 거죠. 지반 개량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컷 공법을 선정해서 굴착 저면에 하중을 부여한다. 굴착 저면에 하중을 부여한다는 굴착 저면에 부르고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놓으라는 거죠. 눌러놓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고 올라오는 현상이 히빙이다. 그 다음에 보일링 현상이 있어요. 보일링은 끓어오른다는 뜻이에요. 원래 보일링은 물 끓인다는 거잖아요. 뽀글뽀글 끓어올리잖아요. 근데 뽀글뽀글 끓어올릴 때에는 공기하고 물방울이 같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물에 관계된 걸 거예요. 끓어오르는 것처럼. 여기서 뭐 들들 끓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끓어오른다라는 현상이 보일링 현상이다. 그래서 보일링이라는 것은 굴착 저면과 굴착 배면의 수위차. 동그라미처럼 별표 하나 쳐주세요. 수위차.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한 쪽에는 물이 없겠죠. 빼냈겠죠. 근데 굴착하지 않은 그 굴착면의 배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수위가 점점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오겠죠. 내려와가지고 흙막이 아래로 내려와서 반대쪽 굴착 저면으로 해서 물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흙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샘솟듯이. 샘솟을 때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흙도 같이 올라오겠죠. 뽀글뽀글. 진흙보다는 사질토가 더 훨씬 심하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사질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여기도 그림에다가. 그래서 솟아오르는 현상이고요. 얘는 사질토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지반에 주로 발생한다. 밑줄 쫙. 그 다음에 흙막이 벽 하단의 지지력이 감소될 수 있다. 흔들흔들 거리겠죠. 토질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지지력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가 또 붕괴될 수 있다. 지지력 감소는 역시 흙막이 붕괴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집안이 파괴되는 거죠. 자, 방지 대책이 있어요. 흙막이 벽의 근입장을 불투수 계층까지 깊게 쑥 밀어 넣어가지고 투수가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수밀성이 큰 흙막이 벽 선정한다. 수밀성이 크다는 건 물이 이동하지 못하게 조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이핑 현상이 있어요. 파이핑 현상. 파이핑이란 수위차가 있는 집안. 파이핑은 파이프죠. 관이죠. 관처럼 구멍이 난다든가 금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서 사질층에 물이 배출되는 현상이다. 이것도 사질토예요. 수밀성이 적은 흙막이 벽도는 부실로 인해서 구멍이 생긴다는 것들. 방지 대책이 있어요. 지하 수위 저하. 이것도 역시 물에 관계된 거예요. 보일링이나 파이핑은 물에 관계된 겁니다. 수위에 관계된 거예요. 지하 수위. 그래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고 수밀성이 좋은 흙막이 공법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흙막이 벽에 밀실하게 조밀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거.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다시 이제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 지내력에 대한 부분. 23페이지예요. 지내력.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봅니다. 지내력. 건물의 무게에 견디는 땅의 내구력이 내구력, 즉 집안이 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을 지내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두는 것보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지력이 있고 그게 지지하더라도 침하된다는 거죠. 그걸 견뎌내는 능력이 지내력이다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중을 눌렀을 때 당장 순간적 견디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되는 것을 견디는 것들,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 뭐 허용 지내력도 해가지고 장기 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도가 있어요. 자갈로부터 점토 모래가 있고요. 자갈이 더 응력도는 크겠죠. 잘 견딘다라는 거예요. 지내력이 크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자갈과 모래 혼합물이 좀 낫겠죠. 모래와 점토 섞인 것보다는. 그 다음에 모래와 점토가 섞인 것보다는 그냥 점토라든가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더 약하겠죠. 위로 갈수록 허용 응력도는 더 큰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순서만 잘 받으시고요.
단위는 보세요. 단위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1뉴턴 같은 경우에는 1뉴턴 있어요. 1뉴턴 단위는 1뉴턴은요. 1kg짜리 우리가 마벨 같은 거 있잖아요. 아령 같은 거 1kg짜리를 1초에 똑딱 할 때 1m를 이렇게 옮기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1kN 같은 경우에는 1000N이 되겠죠. 1000N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 정적인 무게로 계산을 하게 되면 무게로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 102kg 정도 됩니다. 102kg 정도. 그런 정도의 능력이에요. 사람 같은 경우는 12kN 정도로 받게 되면은 102kg 곱하기 12 해가지고 그런 정도 받게 되면은 가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은 24페이지에 지층의 응력 분포가 있어요. 가상층에서 가상적으로는 그냥 적당한 것이고 응력 분포는 30도를 이루고 있고 됐고 모래와 진흙이 있어요. 가운데가 응력이 큽니다. 모래를 눌렀을 때는 주변부는 흘러내리겠죠. 중앙부는 굉장히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력은 모래가 중앙부가 크다.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가운데부터 쑥 들어가죠. 바깥으로 삐져나가죠. 가운데가 더 약하죠. 응력은 중앙부가 약하다. 주변부가 더 크다. 구별. 그래서 모래지방 같은 경우에 중앙부의 응력이 크고 밑줄 쫙. 그 다음에 주변부의 응력은 작다. 그 다음에 점토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는 크다. 근데 중앙은 작다. 그래서 중앙부가 먼저 침하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점토층과 사질에 대한 비교는 아까 했어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번에 보면은 평판 제하 시험이 있어요. 평판 제하 시험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내력을 시험을 하는 것이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라는 지내력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예정면에 그래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예정면에다 놓고 판 300mm짜리의 규격으로 해서 눌러본다고 했죠. 그래서 평판을.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기 설계화 중에 3배 설명했어요. 그 다음 말뚝시험에서 말뚝시험도 봤고요. 봤는데 보니까 시험 말뚝 받기가 있어요. 실제 사용할 말뚝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실제 사용할 말뚝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번 이상 박는다. 밑줄 쭉 거놓으시고요. 이것도 3번 이상 박아서 그 다음에 수직으로 박아야 되겠죠. 사선으로 박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우리가 뻔한 내용들이네요. 이것도요. 휴식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박아야 된다. 계속 박으라는 거죠. 뭐 한참 쉬었다가 박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초 관입력은 5 내지 10회 타격한 평균값으로 한다. 또 그냥 참조 쭉 밑줄 그으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박지 않는다. 무리하게 박으면 파괴될 수도 있고 하니까 무리하게 박지 않는다. 됐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보면은 또 장기 설계화 중에 3배라고 그랬잖아요. 3배. 3배라는 숫자는 계속 나오니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뚝의 허용 지질에서 공의 무게, 뭐 중량, 말뚝의 중량, 그 다음에 공의 낙하, 높이, 그 다음에 최종 관입량으로 산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유의할 사항들이겠네요. 길이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길이는 길건 짧건 상관없다. 그래서 길이 무관 밑줄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흑막이, 흑파기가 있어요. 흑막이는 하고 설명이 바로 나오네요. 흑막이는 뭐 측면이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치갑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하고 흙막이는 흙을 막는 거잖아요. 굴착을 하고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 측면에서 오는 압력에 대한 지지예요. 버팀이에요. 그래서 치갑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면 치갑이라는 것은 그 흙막이의 굴착한 면에 뒤쪽에 토사가 쌓여 있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뒷면에 있는 치갑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면 치갑을 얘기를 하고요. 흙막이 뒤쪽에 작업하는 토합이고 흙막이 설계에서는 벽에 배면에 작용하는 치갑을 깊이에 비례하여 증대하는 것으로 하고 치갑 개수는 토질 및 지하수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 원래 표가 있다가 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기분 좋네요. 숫자가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없었으니까 이제 요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에 상제 하중이라는 것은 굴착 말고 집안면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제하물이 있을 것이고 그 하중이죠. 그게 상제 하중이고 그 다음에 구조 형식에서 넘어가시고 뒤에 보면 이제 또 26페이지에 가설제 허용 응력이라는 게 있어요. 가설제 허용 응력 보면은 흙막이 구조에 쓰이는 가설제 허용 능력 쭈르륵 해서 평균치 이하의 값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중기값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것도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싹 X
해놔버리세요. X. 이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흙파기에서 뭐 참조하고 두 번째 보면 융기현상 있어요. 우리가 그 흙막이 주변 침하 원인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런 그 주변이 침하가 되냐. 그래서 융기 현상이 있다. 융기 현상이 히빙 현상이에요. 히빙, 융기, 불룩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빙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사 현상이 있어요. 보일링, 분사되네요. 이렇게 물을 축 뿜으면 푹 올라오듯이 분사되는 현상. 이게 보일링 현상이에요. 그대로. 그 다음에 파이핑 현상, 구멍 뚫려가지고 구멍으로 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 이게 파이핑이고. 그 다음에 팽창 현상, 덮하기 면이 지하수 위에 수압에 부풀어 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부풀어 오르는,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히빙, 보일링, 파이핑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림을 보시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흙파기 공법은 뭐 아일랜드 컷 공법, 트렌치 컷 공법도 있고, 이건 뒤에 나옵니다. 그때 볼 거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